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거의 한 1년 다 된 것 같은데 이분이 또 인기가 많으신 분이지만 자, 이 제목이 이래요. 대기만성이라는 책이 새로 나왔는데 대기만성이 대단한 기업의 만만한 성공 스토리. 저는 읽어보니까 만만치 않은 성공 스토리인 것 같은데 안재강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안재광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유통산업부에 속해 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경제신문의 유튜브 채널 한경코리아마켓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대기만성, 대단한 기업의 만만한 성공 스토리라는 프로그램을 했고요. 그 프로그램이 나름의 인기를 얻고 또 반응이 좋아서 이렇게 책까지 엮게 되었습니다. 네. 안 기자님, 앞서 이번 진행하는 동안 안 작가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안 작가님. 그러면 이제 출입처가 유통으로 바뀌었으면은 그거 안 하시는 거예요? 유튜브? 원래는 안 하는 걸로 얘기가 됐다가, 네. 반응이 또 계속 좋고. 왜 안재강을 뺐냐 이래가지고. 그런 거 꼭 아니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2주에 한 번씩 네. 채널에 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네.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하기 전에 오랜만에 우리 안 작가님 현장에 계신 기자니까 제가 오늘 본 경제 뉴스 관련된 거 하나 주린이답게 묻고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예. 제가 오늘 눈에 들어온 기사가 뭐냐면은 개인과 외국인 기관인 투자 간의 이 심리가 다르다라는 건데요. 뭐 쉽게 말하면은 개인은 팔고 기관과 외국인이 샀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산 주가가 올라서 수익률은 결국 이쪽이 좋았다. 이런 기사예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를 쫓아가는 투자 행위는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네.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시는지를 보면은 최근에 장 흐름이라든지 이분들의 생각이 대체로 읽힐 수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늘 보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본다든가 아니면 다른 뭐 HTS라든지 MTS를 통해서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을 보다가 이 이 종목들이 이제 오를 것 같다 해서 사시면은 이 종목은 이미 외국인 기관이 담아놓은 종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수 단가가 다르겠죠. 똑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 추정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이끄는 그 회사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갖고 있는 주식들, 편입하는 종목들을 사시고 실제로 그 버크셔 해서웨이 종목들을 편입하는 종목들만 보고 있다가 따라서 하시는 추종하는 펀드까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치마크를 삼는 게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서학개미 얘기 나오니까 요새 진짜 제 주변에 또 이 외국 주식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네. 서학개미로 잘 살아남는 법을 언제 한번 따로 특강 들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자, 오늘은 대기만성을 일단 좀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책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대기만성, 대단한 기업의 만만한 성공 스토리. 네. 어떤 책이에요? 요 책을 쓰게 된 계기가요. 네, 제가 네. 모두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방송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제가 회사에서. 그래서 디지털 라이브부라는 저희 부서로 발령을 받고 거기서 이제 방송을 뭐 할래?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저도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당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강점을 갖고 있는 주식시장 관련한 취재 경험들, 그리고 또 제가 산업 관련 부서에 많이 있었어요. 산업부라든지 생활경제부, 유통산업부 뭐 이런 데들 많이 있다 보니까 이 기업 취재 관련한 것들을 엮어서 할 수 있는 걸 찾다가 그러면 기업 스토리를 해야겠다. 근데 제가 이 책에 담은 것들은 뭔가 뭐 새로운 엄청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1,400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1,400만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그 대다수가 주식을 투자하실 때 삼성전자가 반도체 회사니까 반도체 회사는 AI가 뜰 때 주가가 오를 거야 이런 식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하는가 정도는 조금 알고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서 여기 담은 23개의 기업들은 23개 기업. 7개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네. 섹터별로요.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뭐 방산, 우리나라 대표 산업들인데요. 주로 제조업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들 안에 있는 대표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근데 그냥 막 설명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스토리를 좀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아니, 엄청나게 많은 기업이 있는데, 상장 기업만 해도 네. 그 중에서 딱 23개. 3개를 네. 뽑으신 건데, 오해하면 네. 안재강 기자가 혹시 이렇게 쪽집게 추천을 하는 종목이냐, 이런 오해 받을 수도 있을 것 당연히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여기 23개 기업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네. 다 한국의 간판 기업들이고요. 제가 특정 의도를 갖고 이 종목들을 사야 된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네, 근데 네. 가장 관심이 많으신 회사들 위주로 추렸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스토리가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더라고. 기업 예. 하나하나가 다 인격체에 가깝고, 그러니까 생물과 가까워서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리고 또 대를 이어서 기업들이 바뀌는 회사들도 많고 해서 그런 스토리 있는 기업들을 주로 발굴해서 찾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제목을 여기 보면 제목을 이렇게 뽑으셨어요. 예, 삼성도 두 손 들게 한 전투력만 랩의 강소기업. 자, 우선 한미 반도체는 뭘 만들어 파는 회사인가요? 한미반도체는 그 1980년에 세워졌고요. 광노건 회장이라는 분이 네. 세웠습니다. 그 미국 회사였어요. 당시 그 모토로라. 지금은 네, 네. 네덜란드 회사로 바뀌었는데 ASE라는 회사로 바뀌었는데요. 그 회사에서 반도체 패키징 관련한 일을 하셨고 14년간 여기서 근무를 하시다가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업 기회를 보신 거죠. 네. 왜냐하면 모토로라가 철수했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이 장비를 내가 한번 만들어서 해봐야겠다 해서 시작한 게 반도체 패키징. 네, 그래서 이제 소잉 앤 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반도체 웨이퍼가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그걸 이제 칩으로 잘라내고 그걸 갈고 표면 처리를 하고 이런 걸 만드는 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대기만성의 굴지에 삼성, SK, LG와 같은 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예, 왜 꼽으셨나요? 제가 사실은 여기 창업주 광노건 회장님을 네. 여러 번 뵀었어요. 제가 중소기업부에 있을 때 이분이 금탑 산업훈장도 예, 타셨고 예. 그래서 여러 활동들을 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또 유명했던 기업이었던 게 삼성전자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기술 탈취 문제로 싸웠는데 지금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런 기술 탈취 문제가 일부 있긴 하지만 당시에는 조금 굉장히 만연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언론에 혹은 대회에 알리는 것은 금기시 돼 있었죠. 왜냐하면 네. 이제 갑을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이 대부분의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의 제품을 사주는 입장에서 그러면 그 제품을 사는 갑을 을이 네, 이렇게 뭐 안 좋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회사 한미반도체는 당시에 삼성전자와 싸웠고 네, 네. 이겼습니다. 일부 또. 이겼죠. 네. 네. 그래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크게 다뤄졌던 부분이었고 네, 그래서 네. 이 광노건 회장님이 작년 말에 돌아가셨는데 그 지금 이제 곽통신 부회장이 그 장남이신 예, 네, 경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최근에 또 한번 주목을 받는 계기가 있었어요. 작년 말이었는데 이 배터리 아저씨, 배터리 아저씨, 네, 네.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예. 이 배터리 아저씨가 갑자기 뜬금없이 한미반도체라는 회사를 예로 드시면서 이런 회사야말로 거품이 있는 주식이다. 실적은 이렇게 안 좋은데 네, 근데 네. 그 당시에 이제 배터리 회사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것이 과연 거품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시면서 한미반도체가 나왔어요. 그 한미반도체가 아까 제가 삼성전자도 소송을 했던 회사라고 했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 소송을 했고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길래 이 박순혁 작가, 저 배터리 아저씨가 주목을 했느냐 해서 또 한 번 언론의 조망을 받았고, 당시에 또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린 거예요. 한 10,000원, 그러니까 작년 초, 2023년 초만 해도 10,000원 수준이던 게, 작년 말 12월에 갔을 때 한 6만 원대. 그러니까 6배. 예. 근데 올해 들어 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계속 네. 오르고 있는 주식이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그러면 그 정도만 가치가 있는 큰 회사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매출이 한 2천억에서 3천억 안팎하는 중소기업보다는 크고 중견기업 수준의 회사인데 근데 과연 왜 이 회사가 이렇게 주목을 받을까 하고 보다 보니 네. 이 회사가 결국에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HBM, AI가 최근에 뜨고 있잖아요. 근데 그 AI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NVIDIA GPU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네. GPU라는 거는 이제 연산을 처리해야 되는
옛날에 우리가 이제 CPU, GPU에서 GPU 하면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그래픽. 해서 게임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좋은 걸 달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AI에 특화되어 있다고 하다 보니 이제 GPU가 최근에는 그런 게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구글이라든지 MS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사가는 칩이 됐고요. 그 예. 칩을 구동하기 위해서 당연히 D램도 필요한데 메모리 반도체도 필요한데 그 메모리 반도체에 가장 적합한 게 뭐냐고 찾다 보니까 HBM이라는 게 나왔고 그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쌓은 겁니다. 네, 층층이 쌓은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8단, 12단 정도 이렇게 쌓는 기술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쌓는 이유는 그 D램에 그냥 하나로 있을 때보다는 여러 개가 있을 게 당연히 기능이 속도가 좋겠죠. 빠르겠죠. 근데 기존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 D램이 너무 비싸서 네. AI 시대 이전에는 있어도 안 쓰는 제품이었는데 AI 시대가 열리면서 비싸더라도 이거 빨리 빠르게 좋다. 이래서 막 사기 시작했는데 네. 엔비디아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엔비디아는 설계만 하죠. 설계를 하면 TSMC, 대만의 TSMC가 그걸 만들어줍니다. 예. 그럼 TSMC한테 그걸 만들어줄 때 HBM, 네. HBM까지 같이 붙여갖고 만들어줘 라고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HBM 어디 거 써야 되지? 하고 찾아보니까 하이닉스 게 괜찮대.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한테 발주를 넣어서 물량을 받았고 그래서 TSMC가 그 HBM까지 다 조립을 해갖고 같이 주는 거예요. 예, 엔비디아한테.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HBM을 만드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주문이 많아지니까 막 찍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찍어내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장비가 바로 한미 반도체 장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제 만드는 장비는 TC 본드라고 해서요. 수직으로 이제 층층이 쌓는데 이거를 잘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장비가 이제 작년부터 팔리기 시작한 거죠. 사실 HBM이 안 팔렸을 때는 이 장비도 필요 없었어요. 사실 작년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얘기를 잠깐 했지만 네. 삼성전자가 D램 반도체에서 적자를 내고 예. 굉장히 안 좋은 시기였고 당연히 하이닉스도 그랬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장비 발주가 거의 없었어요. 예. 그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HBM이 하반기에 빵 터져버리니까 한미 반도체 사람들이 주목을 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HBM 시장이 뜬다는 건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졌고요. 네. HBM이 뭐지 하고 들여다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나아가다 보면 이 밸류 체인이라고 그러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흐름이 있고 그 흐름 안에서 한미 반도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미 반도체 주식을 내가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팔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 아시면 그러니까요. 좋겠다. 관계를 알아야 예. 이거에 대한 선택과 네. 이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책의 묘미인 것 같은데 책에 보시면 재밌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연 재련만 50년 한 회사입니다. 고려아연. 이게 앞에서 반도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배터리예요. 이것도 네. 굉장히 뜨거운 핫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고려아연. 여기는 아연 갖고 도대체 무슨 사업을 50년간 해온 회사인 건가요? 이 회사가 1974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고려아연은 이제 말 그대로 아연을 만드는 회사예요. 아연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건설하시는 현장 가시면 네네. 그 철강 빔 같은 것들 있잖아요.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도금을 입혀놨어요. 네, 녹슬지 말라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연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돌멩이를 깨트려 갖고 네, 정광이라는데요. 그 정광을 깨트려서 거기서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고 아연만 추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당연히 그래서 건설 경기라든지 네, 이런 네. 경기가 좋아야 아연이 많이 쓰이고요. 그러니까 아연은 구리, 그러니까 이런 물질에 해당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럼 뭐 구리라든지 철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당연히. 그러니까 원 재료에 정말 해당하는. 네. 그래서 철강 쪽이 아니라 비철 쪽. 그러니까 이제 철과 비철로 나누거든요, 흔히. 그래서 네. 철 쪽엔 당연히 포스코. 옛날 포항제철. 네. 여기가 1등이고 네. 국내에서는요. 그리고 네. 이제 비철 금속 분야에서는 최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책을 고려아연 편을 읽다가 이제 배터리 전문 영역으로 넘어가서 동박이라는 또 단어의 전문 네. 용어를 봤는데 이게 이제 아연과 배터리의 관계를 설명을 좀 들어야 돼요. 그래야 네. 이제 고려아연이 왜 아연 갖고 우리가 별로 관심 갖지 않던 건설 분야 쪽에 사용되던 원재료 쪽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지금 배터리 하면은 사실상 2차 전지와 전기 자동차까지 미래의 산업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동박은 뭐고 아연과 배터리의 관계는 뭡니까? 한국의 1등부터 5등까지 재계 순위를 이렇게 매겨보면 네네.
1등이 삼성이죠. 당연히. 2등은 현대자동차, 3등이 SK, 4등이 LG죠. 그리고 5등이 포스코, 6등이 뭐 롯데 이렇게 되는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다 배터리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 SDI를 통해서 이제 배터리 셀을 만들고 있고요. 현대자동차 뭐 말할 것도 없고 전기차를 하니까요. 그 3등인 SK 같은 경우도 배터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쭉 보다 보면 다 배터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본부장님이 내가 대기업 회장이에요. 네. 이렇게 보다 보면 야 우리는 왜 배터리 안 하냐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한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회사들은 다 배터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뒤늦게 뛰어든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롯데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근데 이 회사도 뒤늦게 뛰어들었어요. 고려아연. 네, 최근 한 1, 2년밖에 안 됩니다. 고려아연이 배터리를 하겠다고. 그래서 고려아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얘네도 좀 그냥 트렌디하게 하나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남들 하니까. 근데 뜯어보면 네. 이 고려아연이 하는 사업들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배터리와. 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동박 사업인데요. 예. 이 동박이라는 게 지금 한국에서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어요. 아까 롯데가 뒤늦게 했다고 그랬는데 SK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고려아연도 동박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동박이 뭐지?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동박은 집에서 이렇게 음식물 쌀 때 쿠킹 오일 많이 쓰시잖아요. 많이 쓰죠. 그렇게 생겼어요, 진짜. 네. 그게 이제 금 색깔로 동박 색깔로 얇은. 생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쿠킹 오일보다도 훨씬 얇습니다. 진짜 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아주 얇게 균일하게 넓게 생산하는 게 이제 관건이고 그게 왜 배터리랑 뭔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배터리를 보시면 배터리가 이제 4대 크게 물질로 나누는데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그 가운데를 나누는 분리막, 그리고 그 중간에 이 안정성을 위해서 채워넣는 물 같은 게 있는데 그 전해 액이라고 합니다. 그 네 가지 물질 중에 이 음극재, 음극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극재 안에는 또 음극활 물질이라고 해서 그건 주로 이제 흑연을 쓰고요. 그 음극활 물질을 감싸는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음극기재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동박이 주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4대 물질을 말씀드렸고 그 4대 물질 중에 음극재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아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아연을 생산하려면 이 돌덩이를 깨트려 갖고 이 불순물을 추출하고 나머지를 이제 아연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불순물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 여러 물질들 중에 금도 있고요. 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동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박의 재료가 동입니다. 그러니까 동을 얘네는 생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아연을 재련한다고 재련한다. 합니다. 아연을 재련하려면은 커다란 돌덩이에서 이거를 어쨌든 분리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이미 동을 나누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동박 회사들은 그 동박을 만들기 위해서 동을 사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온 데가 어디 계세요? 동 회사들이겠죠. 고려아연이 그걸 하고 있었으니까 고려아연은 이미 한번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부가가치를 높여서 판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하는 사업이 그 LG화학하고 같이 합작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전구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역시 아까 배터리에서 이제 배터리 밸류체인을 보면은 아까 양극재, 음극재 뭐 쭉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양극재가 가장 이제 각광을 받았죠. 그래서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다 양극재 회사입니다. 포스코도 그렇고. 근데 이 양극재가 가장 비싸서 그래요.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물질 중에. 근데 그 전 단계가 전구체라고 합니다. 그 전구체 회사를 설립을 한 거고요. 그 전구체 회사를 그러면 왜 설립을 했을까? 그 전구체 회사의 전 단계, 전구체의 전 단계가 황산 니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니켈을 그러니까 원래 상태인 거죠. 그거를 만드는 회사가 캠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바로 고려아연이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아연은 양극재 전 단계 물질들을 이미 만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전구체까지 확장을 해서 양극재 업체한테 납품을 하겠다. 근데 그 양극재는 또 누가 만드냐? LG화학이 그 중에 하나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배터리 셀을 만드니까. 그래서 LG화학하고 합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갖는 기업들이 어느 공정 단계에서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내지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끔. 그러니까 진짜 공급망 전체를 알아야 투자도 하지요, 라는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자꾸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요새 이 고려아연은 그래서 주가 좋아요? 안 여쭤볼 수가 없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된 거는 경영권 분쟁이었죠. 이게 또 사업이 잘 되니까. 이게 이제 영풍그룹하고 이제 합작이, 그래서 영풍그룹 소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씨일가 분들은 지분이 10%대로 적었고, 영풍그룹 쪽에서 이제 30%에 육박하게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지분은 장씨일가 쪽이 더 많은데, 근데 이제 최씨일가 분들이 경영을 하고 계시니까, 이분들이 이제,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제 5호 지분, 그래서 현대차나 LG 쪽에 한화, 이런 데 많이 넘겨서 5호 지분으로 분류되는 곳들하고 이제 같이 손을 잡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장씨일가 쪽에서 지금 거기에 반발을 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주주총회 때마다 이제 드러난 이슈였는데 최근에는 자사주를 또 일부 사기로 했거든요. 1,500억 원어치를. 보통 이제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건 주가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줘야 되는데 별로 영향을 안 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자사주를 사게 되면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럼 그거는 이제 의결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의결권을 자기 우호 지분한테 주면은 그러면 의결권이 되살아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산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못 미쳤는데 애플이 최근에 대규모 자사주 소각을 발표해서 굉장히 그 이슈가 됐었는데 그거랑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는 어쨌든 지금 아연 사업을 안정적으로 해오면서 미래 사업까지도 가능성이 보여서 욕심이 나서 벌어진 거예요? 아니면은 뭐? 그 내막까지 잘 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는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이견이 좀 있었는데 그 배터리 사업 때문에 이견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일부 있고요. 근데 이제 영풍 쪽에서는 그걸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영풍도 배터리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분이 있는 데서 같이 하면 되지. 하나마나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고려아연을 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기자님이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근데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본업이 있잖아요. 아연 사업. 근데 아연 사업이 최근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 매출이 한 10조 원 가까이 되는데 계속 매출이 성장하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 해서 이제 매출 10조, 영업이익 1조 이렇게 나는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최근에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6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진에서 조금 안 좋으면 이게 여기서 본진에서 번 돈을 갖고 신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요 동력이 좀 약해지겠죠. 더군다나 이제 지금처럼 경영권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는 경영자들이 본인들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가를 또 올리거나 혹은 실적을 더 많이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기만성을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거 조금 사실 좀 안타까워요. 전쟁이 나라고 기원할 수는 없는데 전쟁이 나서 웃는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여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풍산. 일단은 요 풍산이라는 회사 이름이 풍산 UC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유성룡의 후예라는 거기 그럼 회장님 이름이 유진 회장님이시고 과거에 그 정경련이었죠. 지금 이제 이름 바뀌어서 한국경제협회로 바뀌었는데 거기 회장님으로 계시고 그 벤 플리트 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과 미국 간의 그 우호 증진을 위해서 협력을 많이 했던 사람한테 주는 상인데 여기 상도 받으셨고요. 부시 가문하고도 굉장히 친하셔서 서로 이렇게 왕래도 잦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동파이프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소전이라고 하죠. 동전의 원료가 되는 그 동그랗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찍혀 있는 그 소전이라고 하는데 그 소전 세계 시장 점유율 50%나 되는. 그러면은 1위예요? 1위입니다. 대한민국에 세계에서 1위 하는 기업들 많아요, 진짜. 굉장한 것 같아. 그 유럽에 가면은 동전들 이렇게 이쁜데 다. 그 유럽 동전들이 풍산에서 만든 거예요. 그럼 여기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동전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여기도 그래서 이제 그 재료가 되는 구리. 이 가격에 따라서 이 회사 실적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주력은 지금 말씀드린 소전이라든지 동파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한 30-40%의 매출 비중으로 그 탄약을 만듭니다. 그래서 탄약이요? 탄약하면 저는 하나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한화도 원래 탄약으로 시작을 했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탄약은 한화가 하고요. 그 겉에 그 이제 싸고 있는 그러면 총알을 싸고 있는 한마디로 탄피
탄피도 있고. 탄피 같은 예, 겉에 딱딱한 겉에, 물질. 그거는 풍산에서 하고. 그건 풍산이 만듭니다. 하나는 화약. 네. 하긴 뭐 하나 하면 불꽃놀이 네. 생각하고 그러니까. 네. 화약, 안에 네, 들어가는. 한국 화약의 약자잖아요. 하나가. 예,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이제 풍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방산기업으로 분류는 과거에는 안 됐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최근에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침공을 당하면서, 그때 보니까 우리가 이제 현대전 같은 경우 이제 하면은 주로 이제 뭐 미사일이라든지 뭐 최첨단 전쟁을 생각하는데 막상 전쟁이 벌어지니까 막 포 쏘고 결국에는 탱크가 뭐 이렇게 쏘고 그렇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고 보면은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탄약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다 이제 탄약을 지원을 하면 자기들도 탄약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에 우리가 팔거나 EU 국가에 파는 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실제로 주력은 소전, 동전을 만드는 기본이 되는 그거, 그거였는데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어쨌든 추가 매출이 좀 더 잘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방산기업들의 대부분의 매출은 그 해외에서보다는 국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군이 사용하는 것들이니까요, 주로. 그래서 이런 매출들은 안정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긴 하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해외에서 이런 식으로 전쟁이 나다 보니까 갑자기 매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전쟁 끝나면은 사업성 자체가 퀘션 마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풍산은 어떤 점을 조금 주목하고 봐야 되는지. 풍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총 쏘고 포 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폴란드나 이런 중동 국가의 전차나 자주포 K9 자주포가 한국에 굉장히 좋은 자주포가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팔았어요. 근데 거기서 그 전차나 뭐 자주포를 사갔을 때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탄약이 당연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탄약들도 같이 사갔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사간 무기만 해도 15조 원, 20조 원 이렇게 됩니다. 폴란드만 해도 한 국가만 해도. 근데 더군다나 최근에 UAE,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들도 지금 한국 방산 무기들을 많이 사고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포탄들 당연히 사갈 것이고요. 그 풍선이 또 장점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게 155mm 견인포나 자주포에 들어가는 이 포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호환이 돼요. 그 포들이. 그러니까 이게 포가 만약에 크기가 요만한데 막상 이 탄실을 넣었더니 안 맞더라 용량이. 그러면 말짱 꽝이잖아요. 잘 맞아요. 그러니까 유럽 무기하고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스라엘 전쟁도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요.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당분간은 이제 탄약은 잘 팔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방산 파트에 5개 기업이나 있어요. LG 넥스원을 비롯하여 이것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번은요. 이게 저희가 미래산업만 얘기하지만 사실 저희 먹고 사는데 아주 기본적인 1차, 2차 산업들도 잘 굴러가고요. 그게 잘 굴러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제목을 이렇게 뽑아왔어요. 그래서 경운기 트랙터 만든다고 우습게 보지 마라. 세계의 무대에서 노는 우리나라 기업이 또 있습니다. 대동. 그 경운기로 유명했던 회사고요. 이제 이 경운기는 지금은 잘 안 쓰시죠. 다 트랙터로 대체가 됐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경운기에 대해 트랙터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전환을 했고 트랙터도 최근에는 이제 자율주행 트랙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자율주행 트랙터를 실제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계 무대에서 논다면 여기도 혹시 세계 트랙터 시장에서 1등하는 회사? 그렇지는 않고요. 이 회사가 주목을 받은 거는 코로나 시기였어요. 역설적으로. 왜요? 기계가 왜 코로나 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제 2020년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하고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게 되고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분들 중에 이제 미국은 한국하고 다르게 이제 아파트 생활을 하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이제 싱글하우스나 타운하우스 형태로 해서 이제 사시니까 집을 가꾸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뭐 기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잡초 같은 것도 잘라야 되고 미국은 뭐 게라지 이렇게 열면은 꼭 뭐 하는 이런 장면들이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차고에 보면 뭐 차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없는 게 없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트랙터였어요. 뭐냐면 우리도 이제 주말 농장하거나 소일할 때 이렇게 밭일 조금씩 하시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미국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텃밭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조그만 트랙터를 사서 그걸 이제 하비팜이라고 그러는데 네, 네. 그렇게 소일 삼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고 코로나 때 집에 있으니까 미국 분들이 장비빨이 이제 대단하거든요. 네. 그래서 장비를 많이 사셨는데 네. 미국의 그 트랙터 시장은 뭐 크게 봤을 때 존 디어 같은 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트랙터도 커요. 그래서 미국의 나라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트랙터가 이제 100마력 이상 되면 이제 대형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존 디어는 네. 그러니까 같은 제품을 만드는 외국계 기업인 거죠. 네, 네. 그 대동처럼 네, 네. 농기계를 만드는데 이 회사의 주력 제품들은 대부분 용량이 커서 주로 이제 합의팜이 아니라 전문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네네. 하시는데 농장이나 이런 데 가겠고 한국 트랙터는 작거든요. 예, 그래서 예. 50마력, 60마력, 뭐 70마력 이렇게 작은 트랙터가 많으니까 이 트랙터를 사려고 보니까 이제 한국 회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회사들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대동은 일찍부터 이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었기 때문에 카이오티라고 하는 브랜드로 네, 진출을 했었고요. 2000년대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매출이 뭐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한 5천억 안팎 해서 이제 거의 그냥 비슷하게 갔는데 이 김준식 회장이라는 분이 취임하고 나서 네.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서요. 최근 10년간 매출이 많이 늘어서 지금 뭐 1조 몇천억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상당수가 미국이나 해외에서 거둔 매출입니다. 근데 지금 대동 이 편을 보면 이 매출이 주가처럼 등락을 하는 게 아니라 매출이 이렇게 그냥 여기는 이 정도만 하는 데야 라는 느낌인데 갑자기 팍 튀어 오릅니다. 거의 19년 이후부터는 아주 그냥 상승세가 아주 올라가요. 뭐 최근 1, 2년 정도에 약간 아마 코로나 끝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뭐 좀 한 건가요? 원래는 이제 미국 수출은 많이는 못했어요. 네. 그리고 동남아라든지 이제 개발도상국의 이항기라든지 뭐 이런 한국식 이제 반농경지를 주로 이제 공략을 했었는데, 성과를 크게 못 보고 있다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이라는 시장을 만나서 성장이 됐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농기계 시장의 화두는 테슬라 같이 자율주행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왜냐하면 이 도로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거는 다양한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농기계를 자율주행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거든요. 하긴 트랙터로 바꾸는 거 뭔가 자동으로 될 수만 있다면 사람이 하지 않아도.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거죠. 한 분이 여러 대의 트랙터를 돌려놓고 본인은 뭐 어디 멀리서 보고 있거나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가서 잠깐 해결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단순히 밭을 갈거나 그냥 돌아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작업기라고 하죠. 이제 트랙터 뒤쪽에 여러 가지를 끼울 수가 있는데요. 그것들까지 자율적으로 교체해주는 기능까지 이제 갔어요, 기술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존 디어 같은 회사들은 CES, 그러니까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열리는 그 가전 전시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글로벌 트렌드로 봤을 때도 이 농기계라는 게 단순히 농기계가 아니라 AI하고 접목을 해서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생산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대동이라는 회사가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될 거냐 말 거냐 지금 분기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이 경기나 트랙터를 만드는 어쨌든 그 농기계 쪽에서는 대동이 어쨌든 1등 기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동이 있고요. 뭐 TYM이라는 회사도 있고 LS 그룹도 이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동이 한국에서 1등이라고 그럼 여기도 이제는 자율 트랙터를 만드는 무언가 기술이 좀 접목이 되고 그런 거를 잘 만들어서 수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도 굉장히 성장의 가능성이 계속 있는. 제가 작년에 그 대동의 그 자율주행 트랙터를 직접 타보고 또 시연을 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당진까지 가서 제가 밭에서? 그래서 장화 신고 유튜브 방송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아직까지 이제 그 농업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국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농업 인구가 적어지고 실제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적어지니까 이 농기계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시냐면 대농을 맡기세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밭이나 논이 있는데 이걸 내가 나이 들어서 못 하겠다 이러면 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같이 농사를 지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100평 하다가 1000평으로 하게 되면 농기계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고 그럼 이제 자율주행 트랙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될 테니까 시장은 지금 열리고는 있는데 네. 문제는 네. 대동 걸 써줄 거냐 그러면 지금 한국 회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일본 회사들도 잘합니다. 구보다라든지 얀마 이런 얀마에 욕을 한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렇게 그 회사들도 이 중소형 트랙터 쪽에서는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동이 그런 글로벌리하게 나갔을 때 이 회사들하고 경쟁이 되냐, 요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과거엔 내수만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 잠깐 살폈는데 주가가 조금 많이 올랐다가 네, 또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AI하고 접목된 기술들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가 또 실적도 또 많이 올랐다가 지금 좀 정체된 상태이고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이 대동이라는 회사의 주가를 제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저는. 예. 그러면 제가 큰 돈을 벌었겠죠.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대동이라는 회사를 만약에 AI 쪽 그리고 농기계 쪽을 같이 접목된 기술을 본다면 이 회사를 눈여겨보시는 게 좋죠. 하여튼 기계와 로봇의 파트에 대동을 넣으셨어요. 예, 트랙터가 그냥 단순한 농기계가 아닌 세상이 오면 또 대동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